앉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앉았는데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몸 색깔이 모르네. 네, 여러분 저 이 영화 보고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마음 느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소재를 얘기하는 영화는 본 적 있지만 이만한 마음과 이만한 책임감을 담은 영화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영화에 그 마음 담아주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희 인사가 나같이 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희랑 유진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돼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럼 세 분 인사 말씀 차례로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극장에 와주셔서 영화도 보시고 오늘 또 토요일 밤에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나눠요. 네, 유진 역할을 맡은 배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봐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소희에서 소희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 와보는데 뭔가 좀 아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오늘 재밌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여러분이 다 같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거 여쭤보고요. 얼른 여쭤보고 여러분들 직접 마이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시은 배우님께 이제 개봉 이후니까 이거 여쭤볼게요. 사실 영화 볼 때 특히 이제 저수지 장면이 나오는 중반까지 소희 너무 외롭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배우님이 정 감독님 처음 뵀던 그 미팅 자리에서도 이 소희 이야기가 꼭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그 마음으로 영화 찍으셨으니까 깐 영화제를 시작해서 세계 전 세계 관객을 만나고 개봉으로 소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만나는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진짜 시나리오를 딱 읽었을 때부터 정말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딱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제가 배두나 선배님과 정주리 감독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작품을 칸까지 간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놀랐었고요. 그리고 콜센터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외국 관객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해외에 가보니까 칸뿐만 아니라 제가 사우디도 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그 각각의 나라에서 많은 외국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같이 화를 내주시기도 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뭔가 피부로서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관객분들한테 딱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부산이었는데 제가 또 부산 영화제를 정말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또 첫 장편 영화로 부산에 가게 되니까 또 느낌이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는 뭐 재밌게 놀 것 같죠. 관객분들과도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웠던 경험이 많은데요.
또 이제 다음 소희가 영화로 나옴으로써 저는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소희로서 느꼈던 감정들을 관객분들이 딱 느꼈을 때 뭔가 한 분이라도 움직인다면 그 작은 움직임들이 그래도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이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계속 바란다고 많이 말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또 귀한 주말인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왠지 김시은 배우님이 이제 영화적으로 꿈꾸는 거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소위부터 하나씩 다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 힘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배두나 배우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배두나 배우님이 사실 정주리 감독님 전작 도이아의 영남부터 형사 캐릭터를 뭐 다른 작품에서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영남이 나와서 쭉 보는데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배두나 배우님이 연기하신 여러 형사 캐릭터 가운데서도 가장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내가 누구한테 지금 당장의 어떤 연민이나 이런 감정 때문에 섣부르게 위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마치 선언한 것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까? 그렇게 느꼈고, 진짜 이게 힘이 되리라는, 누군가한테 힘이 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주리 감독님도 찾아보니까 배두나 배우님한테 다른 말씀 다 안 하시고 지금까지 한 역할 중에서 가장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들었는데, 배두나 배우님께서는 이런 유진의 어떤 이런 태도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서. 일단 제가 연기했던 형사들 중에 가장 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영화를 며칠 전에 처음 보고 제가 연기했던 것보다 오히려 너무 표정을 많이 쓴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서 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 아니면 저 사람 이상한 말 짓거린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티를 안 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랬던 장면들이 몇 개 있고, 도이아의 영남이 훨씬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감정을 잘 숨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렇게 누군가를 함부로 연민을 갖지 않는 그 말씀이 맞죠? 그 질문이. 그거는 맞아요. 그게 저의 사실 기본적인 마인드긴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라 인간 배두나는 누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물론 되게 가슴 아픈 장면 많이 보죠. 저는 사실은 그 동호 손을 보는데 이 손이 너무 빨갛게 까져있는 부분을 보고 사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다음 소희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소희랑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을, 태준이도 그렇고 동호도 그렇고, 동호는 애완동물관리과죠, 걔도. 근데 무슨 이상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손은 빨갛게 돼 있고, 그 손 빨개가지고 막 다 까졌는데, 소희가 맨발로 슬리퍼 신고 있는데 너무 걱정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내가 연민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를 티내는 게 되게 무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그래서 저의 그런 성향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연기에. 꾹 참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나서 막 눈물이 날지언정 거기서는 좀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제 원래 성향이 극 중에 좀 드러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뭐 맡으신 형사 캐릭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온도도 다르고 표정도 다 다르지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많은 감독님들이 배우나 배우님한테 그런 형사를 맡기는 게 그 장르 영화에서 의뢰 나오는 그런 형사 말고 진짜 뭔가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마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형사를 보고 싶단 마음에 배우나 배우님한테 그런 걸 유독 맡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브로콜에서 형사를 맡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진짜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레다 감독님이랑 공기인형 같이 했었고 이 브로커를 같이 하자고 한 거는 진짜 오래전이었거든요. 한 6, 7년 전? 근데 그때만 해도 저한테 형사역을 맡기시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감독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형사역을 저는 형사역이라고 해서 뭐 딱히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뭐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특히 이번 다음 소위 같은 데서는 형사 직업보다는 그냥 뭐 지쳐있는 여자 그리고 사회에 정말 이 책임을 회피하는 근데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난 그 콜센터 직원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똑같이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이 그거라서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사회가 모든 사람을 다 이상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다음 소위할 때는 형사라는 것에 되게 집중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 사람 그리고 이 아이를 한번 스친 적이 있는 사람. 근데 영화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뭐 콜센터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뭐 이런 소재에 관해서 노동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한국 영화가 처음은 아닌데요. 저는 그런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관객으로서 같이 어른으로서 이 현실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다음 소위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진짜 샅샅이 살펴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진짜 약간 어른의 책임감 같은 게 영화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집약한 캐릭터가 유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구성이 지금과 같은 구성이 만들어진 게 감독님의 그런 이유이자 이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이기도 하잖아요. 소희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영남을 등장시켜서 유진이 등장한다는 그래서 감독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감독님이 어른으로서 느낀 책임감이 다 유진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직도 철이 없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유진은 좀 이런 솔직히 유진도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상한 일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고 싶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냥 외면하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은 나이를 먹다 보면 더 많아지니까 그렇지 않은 인물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영화 보시는 많은 분들이 유진에게 공감하고 함께 화를 내고 함께 답답함을 느끼시는 건 영화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거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사실은 영화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소희가 죽는 것인데 그 죽음에 일말의 미스테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통해서 영화 관객분들이 보실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렀는지 일단 그거를 함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이 죽음에 관해서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구성을 해야겠다 생각한 이후에 그러면 이 막중한 이 책임 있는 이 인물, 이 유진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가장 중요했고 저에게 그러면서 영남을 했던 배두나이기도 하지만 배우 배두나가 표현해낼 그 인물에 대한 저의 그 배두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진이라는 인물을 만들 수가 있었고 제가 훨씬 더 상상할 수 있었고 지금의 이 형식으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저는 도이아의 영남이 형사고 배두나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 약간 느슨하게 감동의 영화 세계가 이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정말 아이들의 잘못된 현실 같은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같은 거, 그래서 막 엄청 성숙한 그런 어른 말고 어른으로서 이것만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의 시선 같은 게 감독님 영화에 좀 녹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배두나 배우님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유진이 그 원래는 소희 사건을 의뢰 그냥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이거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게 그 콜센터 나가가지고 전 팀장님이 자살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희가 누군가의 다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 어떤 유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유진이 그때부터 소희의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콜센터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살 사건이겠지. 정말 많이 일어나는 자살 사건이겠지. 이러고 들어갔고 그냥 형식상의 조사를 하고 나와야지 하다가 사실은 콜센터에 들어가자마자 현황판을 볼 때부터 저는 사실 살짝 좀 이상하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등을 하는 친구가 보니까 무급휴직 3일 징계 먹었고 혹시 콜센터랑 관련이 있나? 약간 이런 부분이 사실 그때부터는 조금 이상하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투가 또 약간 그렇게 왜 처음에 대충 얘기하고 말려다가 한한판 보고 갑자기 무급휴직인데 왜 받았으니까 원래 그렇게 대사 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되게 좀 시비적으로 제가 정말 보니까 이상한데 왜 이랬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현황판부터 약간 이상했고 이 친구가 자살을 할 것 같지 않은 진짜 책상 분위기서부터 뭔가 저는 그때부터 그랬었거든요. 물론 나와서는 이 정도 어느 정도 면피를 했다 이런 대사 하긴 하지만 이상하게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초반에는. 근데 거기서 이제 팀장님이
전 팀장이 자살한 자리다 하니까 조금 되게 이상하다. 네, 그래서 더 끌려 들어온 게 아닐까. 왜 자살을 2명이나. 제일 처음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김시은 배우님께 또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소희가 사실 뭐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선생님한테도 말을 잘 못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자기가 소희의 진짜 면모 같은 걸 몰랐다는 사실을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 그게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물론 차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왜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소희가? 소희는 그게 부모님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을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희의 부모님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희의 부모님도 소희를 정말 사랑했고 그게 다 느껴졌지만 뭔가 소희는 부모님한테 힘든 모습을 별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진짜 충분히 들어주셨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차마 거기까지 못 말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른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이 영화에 나오는 다른 어른들보다도 훨씬 어른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희도 그래도 어리니까요. 그러면 제가 사소한 질문 감독님께 하나 더 하고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근데 왜 소희는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없어요? 네, 여유가 없어서 사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관객분들께 질문이나 소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부터 일단 갈까요? 저 맨 뒤, 그 좌석 2번째 줄에 검은 상의 입으신 분께 가운데쯤. 네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일단 이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그 신발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희는 처음에 연습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고 중간에 면접 보면은 구두를 신고 있고 나중에는 맨발에 슬리퍼로 끝나는데요. 그 유진 형사님은 그 운동화도 구두도 아닌 그 전투화 같은 워커를 신고 계시고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지방교육청 관련된 그런 분들은 다 검은색 구두를 신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두신 게 있으시다면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전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신발은 소희와 유진의 신발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발을 비추는 일들이 많고, 딱히 지금 뭐라고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유진의 그 신발이 지금 더 전투화라고 하셨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 단추도 많고 끈도 꽉 채워져 있고 단추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채로 내내 있다가 마지막에 그 가맥집에서 빗줄기가 닿았을 때
그때는 그게 풀어져 있어요. 그런 꼭 맨 상태로 처음에 이곳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이 여정을 거친 다음에는 그 즈음에 가서는 그것조차 풀어져 있는 상태. 그렇게 한 건 있습니다. 워커의 단추까지 그 다 진짜 신경 쓰신 거구나. 신발 보신 것도 세심하신데 그거를 또 연출하신 것도 되게 세심하시죠.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그럼 이 앞줄에 그 앞줄에 노란색 머리 하신 분께 드릴까요? 네. 제가 정확한 컬러를 잘 네, 노란색 맞아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난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막 엄청난 궁금증이나 이런 건 없고, 너무 떨려. 그 감독님께서 유진이를 그리실 때도 배두나 배우님을 모델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작 도이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그렇고 배두나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들이 다 모순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와 반대에 있지만 되게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닮은 모습으로. 근데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유진이도 꿈이 경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천돼서 전북에 온 것 같은데 와서 찾은 곳이 댄스 학원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 얘기를 들었을 때 왠지 어머니도 노동 사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되게 반대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닮아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두 인물 모두 다. 그래서 정주리 감독님께서는 그러니까 배두나 배우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런 캐릭터를 맡기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도이아를 한 40번 봤거든요. 제가 도이아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0번 정도를 봐가지고 근데 도희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40번을 본 거기도 한데 도이의 행동이? 네, 도희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40번 정도를 본 거긴 한데 DVD까지 사서 근데 나중에는 영남이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정반대에 있지만 되게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번 소희도 개봉날 바로 달려가서 봤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모습을 보셨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화에서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솔직히 부모님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럼 이 영화를 40번 보실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도이아라는 영화에서 영남과 도이는 그렇게 결국에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셨듯이 그거를 전면에 드러내놓고 그거를 배치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른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점점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게 근데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도희와 영남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고초를 겪고 비극을 겪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라면 이 다음 소희는 서로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비극이라고 봐요. 이미 소희가 없어진 자리에서 나타난 유진이 그 없어진 아이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초이고, 또 반대로 이 소희도 만약에 유진 같은 인물이 있었더라면, 만났더라면, 혹은 유진이 꼭 아니더라도 그 유진으로 대표되는 뭔가가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또 크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작품이. 근데 둘은 또
사실은 도희야보다는 지금 좀 더 닮은 모습들이 좀 표현을 했어요. 성격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들어 유진의 과거에 어렸을 때 소희 같은 면이 있었을 것 같고 소희도 무사히 자란다면 물론 순탄하지 않을 테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유진 같은 어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배두나 배우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영화는 유진이 중반부터 이제 소희의 이야기를 파헤치는 구조지만 사실 되게 궁금하잖아요. 유진한테도 무슨 과거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 지쳤을까? 엄마 얘기가 나오는 건 뭘까? 막 이런.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유진의 과거는 저에게 그렇게 딱히 말씀해 주신 게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어머니랑 단 둘이 되게 오랫동안 살았고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간호를 한 10년 했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저는 사실 그밖에 모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럼